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또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폐지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 당선인께서 재차 확인하셨던 또 폐지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 가지고 그것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국민들을 위해서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 것인지 계획을 수립을 할 역할을 맡게 되시는 겁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으로 추진을 해온 여성가족부 폐지를 일단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청문 정국이 시작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액 보수 논란에 이어서 이해 충돌과 관련한 의혹에도 휩싸였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린 인수위가 발표한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지금 현재로서는 유예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좀 의외였습니다. 조직 개편안이 나오면서 여가부가 폐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여소야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좀 고려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새 부처의 어떤 신설이나 뭐 개편, 폐지 뭐 이런 것들은 결국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것이고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이제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이 없으면 굳이 이제 새 정부가 자신의 이제 어떤 통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어가지고 만든 새로운 이제 정부 부처 개편에 대해서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진 이제 야당이라고 해도 그걸 무작정 이제 반대하거나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가부 폐지론인 거고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러한 이제 의지가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쟁점이 좀 형성되는 의제가 있다 하더라도 또 이게 명분이 좀 크게 실리면 또 이걸 돌파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관련돼서는 또 명분이 지금 확실하게 국민적인 수준에서 지금 합의되고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거거든요. 이게 뭐 대안적으로 여러 가지 뭐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데 대한 이제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인구와 관련된 이런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성을 빼고 인구를 뭐 넣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거에 이제 여성가족부가 뭐 예를 들면 출산 지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고 대체할 수 있는 무슨 새로운 부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상황에서 의석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이제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을 갖춘 채로 이제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 영향을 가지고 지방선거에서의 미칠 여론까지 고려를 해서 아마 지금 일단은 이대로 가기로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선거 얘기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 내용을 발표를 했죠. 이 얘기를 듣고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민생 안정과 외교 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각도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명된 여가부 장관께서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국민들을 위해서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 임무를 띠고 이제 그 역할을 맡게 되시는 겁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국내외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 안보 상황을 고려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가족부 이제 새로 발표될 장관의 역할이 좀 이제 달라질 거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폐지될 조직의 장관을 뽑아서 일을 시킨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아직까지 굉장히 좀 묘연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혹은 그 기능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조직의 이름만 바뀌는 수준, 또 하나를 가정을 또 해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형태가 좀 바뀌는 부분, 그래서 본질적으로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그런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좀 줄타기가 필요한 것인데, 여가부 폐지 공약에 환호했던 쪽은 그런 경우에 굉장히 실망을 할 수도 예. 있는 것이겠고요. 네. 근데 거꾸로 이제 처음부터 굉장히 민감하게 반대를 해왔던 쪽에서는 그 조직의 어떤 본질이라든지 기능 이런 것들을 철저히 꼼꼼히 따지려고 하는 이런 또 특성이 있을 겁니다. 이 사이에서 사실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거니와 이미 윤석열 인수위 같은 경우는 정부 출범 전에도 뜨거운 쟁점 사안 때문에 여론으로부터 좀 질타를 받고 여론조사 지표도 좀 나쁘게 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었죠. 이게 집무실 이전 문제였습니다. 예. 여기에 이어서 또 갈등 사안을 끄집어낼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은 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여가부 폐지가 어느 정도로 예. 국민의힘의 승리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더 밀어붙였을 때, 특히 지난 대선 막바지에 이재명 후보로 결집했었던 청년 여성의 결집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네.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예.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인수위원장이 밝혔듯이 뭐 안보라든지 코로나 이런 더 중요한 과제들, 또 국민들이 뭐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론이 별로 없는 예. 그런 과제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는 좀 이 쟁점을 뒤로 미루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어쩌면 상당히 지금 시기를 좀 민감하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자, 근데 이 대외적으로 밝힌 경제 외교 안보 상황을 든다면 사실 집무실 이전 때도 안보 공백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심지어는 뭐 이제 군 그 장성 출신들이 11명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강행했잖아요. 근데 이 여가부 폐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정부 개편안에 관련해서는 안보를 이유로 하지 않는다.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뭐 안보를 이유로라는 이제 뭐 표현이라기보다도 예. 처리해야 될, 신경 써야 될 얘기도 많은데 굳이 이제 여가부 폐지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하느냐, 뭐 이 논리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이제 4월 달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이제 그런 이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교안보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상황들도 있고,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할 것 같고, 예. 또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가 3월 기준으로 4% 이상 올라가지고 그것도 이제 경제적으로 심각한 부담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뭔가를 한다, 계속 ICBM 발사 시험을 하든 핵실험을 하든 4월 달에 할 태양전. 것으로 네.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정보조직법 개정안을 가지고 계속 이제 갈등 사안을 만드는 것이 이전에 이제 집무실 이전을 가지고 이제 했던 여러 가지 힘겨루기나 이런 것의 연장선으로 비춰지면은, 새 정부가 뭔가 처리해야 될 현안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집무실 이전 때문에 이게 여러모로 좀 소모적인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도 또 이렇게 소모적인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강화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이 나고 인수위에 필요한 거는 집무실 이전은 어쨌든 밀어붙여서, 왜냐하면 이제 새 정부 시작하는 그 시점에 예. 어쨌든 청와대에 있지 않겠다라는 당선인의 이제 의중이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드러난 것이고, 그거를 추진한 거니까 예. 그거는 이제 좀 갖고 가더라도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는 좀 지도자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이런 정치적인 어떤 고집을 부린다는 식의 어떤 그러한 인상을 남기지 않고, 예. 뭔가 이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정치권의 어떤 통합적인 어떤 이런 의견을 모으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예. 그래야 이제 균형이 나름대로 맞는 식으로 만들어서 국정 운영 동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계속 이제 이런 좀 갈등 사안을 끌고 가는 것은 예. 일방적인 어떤 국정 운영을 예고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앞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지방선거에도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 것이고, 예. 오히려 이제 앞으로의 초기부터 이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혹시 뭐 당의 요청이 있었나 이런 것도 뭐 후속 취재가 있으면 좀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약 뭐 이걸 좀 맞추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이제 좀 시선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연일 조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언론과 이제 당 측에서 이제 제기되는 항상 의혹들이 있는데 조금 돈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최초에 제기됐던 의혹은 이제 고액 고문료 도대체 어떻게 받았던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추가된 게 이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을 이제 임대로 준 거예요. 미국에 가시면서 임대로 줬는데 임대로 준 곳이 좀 독특했습니다. 미국 기업 네. 그리고 임대 수입도 이게 시장 논리에 맞나라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저는 어쩌면 이제 김앤장 고문료 논란보다 이게 더 훨씬 클 수도 있다는 예. 생각이 드는 것이 네. 김앤장 고문료 같은 경우는 그게 일반 사람들의 어떤 정서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종의 뭐 시장가에서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업계라든지 관계자들의 설명이라든지 반론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는 것이고 예. 좀 자세하게 이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번에 불거진 부동산 임대 같은 의혹 경우는 이제 AT&T라고 이제 통신 기업에다가 미국의 통신 기업이죠. 유명한 이쪽이 이제 여기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AT&T가 당시에 국내에서 했었던 활동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들이 불거졌었습니다. 예. 당시에 예를 들면은 이제 1988년에 영업을 국내에서 시작을 했고 예. 그러면서 한국, 일본, 대만 이쪽에 그 소재하고 있는 전화기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이거 덤핑이다. 라고 해서 제소를 하기도 하고 예. 국내에서 여러 통상 갈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벌이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국 시장의 이 빗장을 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예. 풀리자마자 한국통신교환기 입찰에 참여를 한다든지 예. 여러 가지 좀 민감한 그런 또 특혜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불거졌던 기업이거든요. 예. 근데 당시 통상 쪽에 몸을 담고 있었던 것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임무였었고 예. 그의 일이었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라고 했을 때 몇몇 이제 좀 오해들이 있는데 이해 충돌은 뭐 고의적으로 이권을 탐했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쓰고 있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를 물리기도 하죠. 근데 과태료를 물리는 게 이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다라고 해서 물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막아야 되는 사전 예방의 원칙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는 네네. 이런 개념이듯이 이해 충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오는 세입자라고 했을 때는 그 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집주인으로서 상식적으로는 알기 쉬울 것인데 근데 하필이면 미국에 그것도 통상에 관련된 기업이 들어왔다라고 예. 하고 이제 집을 사는 과정에서 그것도 그 임대료를 받아서 집을 사는데 또 썼거든요. 이런 예. 것들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되어 있고 우연의 일치라고 하더라도 예. 공직자로서는 미리 예방했었어야 되는 이해 충돌이었던 건데 그것을 회피하거나 예방하지 못했다라고 예. 하는 그 정도 수준의 논란까지는 이미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 충돌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말 그 이익을 탐하지 않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자체를 지금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좀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자, 그런데 받아들인 돈도 지금 계산을 좀 해봤더니 월세만 한 5, 600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월세로만 본다고 해도. 그리고 또 3억을 미리 받았고 그리고 전체 금액을 보면 한 6억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이 늘어난 걸 보니까 10년 그 이제 공직 이후에 10년 기간 동안에 4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청문회에서도요. 아마도 이제 한덕수 후보자나 이제 국민의힘 또는 이제 뭐 인수위 측에서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뭐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논리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안에 개입했다거나 이런 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예. 그것만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뭐 발목 잡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예요 지금. 근데 제가 봐도 이제 여러모로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지금 김수민 평론가도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무슨 뭐 이 굉장히 고가의 주택을 장인으로부터 이제 사들인 주택을 이 외국 기업에 이렇게 임대하는 그때가 사실 김수민 평론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이가 굉장히 젊은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얘기인데 예. 예. 그때 이미 한덕수 후보자는 이제 통상 관련 고위직이었거든요. 예. 통상산업부, 통상교섭 관련 분야에 청와대에도 있었고 당시 부처에도 있었고 나중에 차관도 하고 이런 시기인데 저희가 쭉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시기에 또 이 어떤 시기였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네. 1985년 플라자비 이후에
미국이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의 시장 개방을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있었고 예. 그게 여러 가지 분야, 특히 이제 뭐 가전이라든가 이런 분야에까지 확장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게 이제 90년대 중후반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건데 당연히 통상 분야의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그런 흐름을 알았을 겁니다. 네. 근데 오늘 경향신문 보도도 그렇고 이제 JTBC 보도도 그렇고 한덕수 후보자가 당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외국 기업에 이 집을 임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통 집을 내놓을 때 이제 주변의 부동산에 이제 내놔야 되는데 예. 종로구에 있는 부동산에 내놓은 게 아니라 용산에 있는 부동산에 이 예. 임대업체에다 내놨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업체는 보통 이렇게 외국 기업에 이제 좀 이렇게 임대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주선하는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적극적으로 외국 기업에 이제 임대를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사안인 것이죠. 예. 다만 이제 이런 얘기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옛날 일이고 그 시대에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된 건 아니지 않느냐. 네. 다소 고위공직자로서의 처신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아니 이게 뭐 이 시장 개방 압력을 넣고 있는 그런 이 정황이 명백한 어떤 상대에 대해서 예. 그런 이 해당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 자기의 사익으로 여길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준 것이 예. 그 시대에는 뭐 일반적인 일일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한덕수 후보자는 2007년까지 공직을 한 사람이 민간에 있다가 다시 지금 2022년에 이제 불려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 선택을 굳이 한 윤석열 당선인과 지금 이제 인수위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예. 여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해명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더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그냥 이 지금 사안 이런 이제 문제가 불거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청문회가 진행되기 이전까지 새로운 사안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이 있어요. 꽤. 그렇죠. 이미 90년대 초중반부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예. 허술한 다소 이제 좀 안이한 방식으로 자기 재산 관리를 했고 특히 퇴임 이후에는 그것이 훨씬 더 이제 좀 자유롭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정황들이 있다고 할 때 네. 이런 새로운 또 어떤 요인들이 발굴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 될 경우에 애초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좀 의도했던 이 한덕수 후보자를 통해서 좀 청문회를 좀 용이하게 치러보고자 했던 그러한 목표도 이제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이 문제를 해명을 하면서 예.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사과할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양 당의 공격은 이미 뭐 시작이 됐습니다. 공격과 방어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연일 의혹이 터져나오는 사람을 총리 후보로 지명해 놓고선 발목 잡지 말라고 엄포부터 놓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일단 귤을 사오면 귤 상태를 하나하나 검사하고 무르거나 상한 것이 있으면 빠르게 골라내야 합니다. 상한 귤과 멀쩡한 귤을 함께 놔두면 금세 다른 귤까지 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서 상한 귤을 잘 골라내겠습니다. 새 정부의 내각 구성과 국정 운영에 대한 민주당의 발목 잡기 행태가 지금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도 지금 지키지 못한 소위 7대 인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검증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신상 털기와 흠집내기식의 그러한 구태적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또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내용이 어떻게 다뤄지게 될까? 일단 한 후보 측에서는 평생 1주택이었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과연 민주당 측에서 정말로 핵심 증거들을 좀 들고 나올 수 있을까? 사실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그런 핵심 증거들이 있었던 인사청문회 많지는 않았어요. 이게 네.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니까요.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예. 뭐가 터져서 크게 전국을 흔들거나 이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터진다면 언론에서 보도를 잘 해가지고 터지는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인사청문회는 이제 좀 정치적인 장이었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따진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뭐 잘 되면은 포지티브하게는 정책적인 논쟁 이런 것들이 되고 그리고 보통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잘 밝혀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좀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상황으로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최근에 이해충돌 논란 같은 경우도 언론 보도로 일단 불거진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 측면에서는 오히려 정치권이 언론에 뒤따르는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너무 처음부터 이게 기승전결이 없이 이미 기를 띄워놓고 그냥 승부터 시작하는 듯한 드라마로 치면
오늘 첫 회라고 해서 틀었는데 예. 20부작인데 한 12회 정도 하고 있는 듯한 예.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날을 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택하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은 상한귤 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발목 잡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공방을 하다가 나와줘야 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근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이렇게 꺼내버리면은 네. 이것은 오히려 드라마틱하지도 못해요. 사실 예. 드라마틱하게 뭘 해보려면은 차라리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으면 한덕수 후보자 예전에 경륜도 있고 또 뭐 1주택자라고 하시고 예. 여러 가지 또 믿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출발을 했는데 뭐가 나오면 오 심각합니다. 충격을 먹었어요. 예. 이렇게 가서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나은데 처음부터 상한귤 물론 상한귤이 한덕수 후보자를 직격으로 가리키는 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 저런 표현을 처음부터 쓰는 것은 글쎄요 좀 오히려 김을 나중에 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예.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충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인데 이제 발목 잡기라는 단어가 너무 빨리 나온다 예. 이런 생각이 또 좀 듭니다. 그래서 양쪽이 좀 차분하게 준비를 했다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그어놓고 근데 그 선을 넘어왔다 싶을 때 공세를 집중하는 이런 정치 기술을 발휘하기보다는 네. 처음부터 좀 일단은 세게 치고 보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여전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빨리 클라이막스를 올리게 되면 막상 인사청문회 때 좀 김이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인사청문회 좀 돼서 좀 더 큰 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고 이렇게 가라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예 낙마를 목표로 강행을 할 것이냐 이게 사실 역풍이 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느 수위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언론이 얼마나 잘 예. 취재하느냐에 달린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나온 수준, 예를 들면 뭐 고문료 18억 원, 그다음에 이 집 문제, 예. 100억 원짜리 집, 그다음에 이 외국 기업에 임대를 줬다. 이런 사실들만 가지고는 네. 명확한 정황이라든가 이런 게 드러나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 다소 이제 안이했던 한덕수 후보자의 주변 관리, 자기 관리 이런 것이 이제 도마에 오르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과거를 반성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그러한 이제 공직사회의 어떤 그러한 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제 부각을 하면서 예.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은 더불어민주당도 이 계속 얘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완전히 낙마를 노리고 이렇게 뭐 갈 때까지 가는 그러한 어떤 공세를 펴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예. 보면.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가 있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왜냐하면 모든 새로운 정부는 초반에 이 인사 문제로 엉키면서 예. 그러면서 이 초반에 엉킨 문제가 마지막에 정부 끝날 때까지 어떤 고정된 어떤 평가가 돼가지고 이 정권의 성격을 막 규정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선거가 바로 뒤에 있으니까 그런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많은 이제 인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날을 세울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이게 앞서 김수민 평론가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한 번 비난하기 위해서는 뭐 한 번 정도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는 이런 모습도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지금 섣부르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최대의 어떤 그런 반대를 하기보다는 예.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이 있거든요.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온지를 같이 총괄적으로 좀 평가를 해서 예. 이 뭐랄까요 선택과 집중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공수가 사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수가 바뀌게 되면 빠른 이제 공격 전환, 수비 전환이 필요한 뭐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 너무 지금 급하게 좀 돌아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문일 텐데 자 지방선거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당을 추진했어요. 서울시당에서는 오케이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불허했어요. 자, 이 과정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거기까지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네. 서울시당에서 오케이 하고 최고위에서는 반대했던 그것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제 서울시당 쪽에서는 예, 예. 이 사람이 복당을 하는데 결격 사유가 있느냐라고 예. 하는 몇 가지 객관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비춰봐가지고 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고위원회에서는 정무적 판단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예. 어느 정도는 예측됐던 결과예요. 그러니까 뭐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전반적으로 넓게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인가 했을 때는 굉장히 강성 지지층이라든지 친박이라든지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준석 대표하고 굉장히 각을 세워오고 싸워왔던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이 인사가 당에서 후보로 나가게 되면 뭐 당이 질 수도 있다거나 혹은
후보로 나가진 못하더라도 경선 출마 자체가 당의 확장성을 저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무적 판단을 곁들여서 복당을 불허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그 토론을 하고 생각을 나눠 가지고 왜 그 부결하게 됐는지 이런 네. 것들을 좀 대중 앞에 공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부터 해가지고 현재 어떤 무슨 이유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없더라고요. 네, 토론 안 이것은 했다고. 예. 그리고 본인들도 별 토론 없이 표결을 했다는 겁니다. 예. 표결을 했더니 그냥 반대가 많이 나와서 부결됐다. 이 무슨 텔레파시로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공당에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고위원회 정도 되면은 예. 물론 중간중간 비공개 회의라든지 또 끝내는 비공개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찬성 반대 이유가 어떤 게 있었고 예. 어느 쪽이 더 뭐 표를 다 공개할 수는 없더라도 더 예. 다수였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공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뭐 공당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복당 불허할 수는 있는 것인데 네네. 그 과정이나 절차 여기서는 좀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여줬다고 봅니다. 의도가 있었을까요? 토론하지 않은 이유가? 뭐 얘기를 안 하고 사실 그런 게 이제 있을까요? 최근에 이준석 대표하고 강용석 변호사 특히 굉장히 이제 그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의 뭐 어떤 비위 의혹이 있다 이런 것들을 또 예.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판을 키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조용하게 처리를 하는 듯해서 판을 키우는 걸 막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그렇지만 이제 절차적으로 공당이라면은 이유를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 이것은 원칙적으로 계속 견지를 해야 되는 자세라고 봅니다. 그 강용석 변호사 측은 이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라고 밝혔고 제가 궁금해서 오늘 그 운영하는 유튜브도 들어가 봤더니 완전히 그 경기 예비 후보를 이렇게 바꾸고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갈 것 같습니다. 무소속이나 뭐 당을 만들거나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또 하나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뭐 경선을 치러가지고 경선 과정에서 뭐 다른 사람이 되거나 이러면은 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무소속으로 끝까지 간다 그러면 또 이게 또 표에 나뉘는 거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 자체에서는 조금 곤란하거나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본인이 예. 뭐 기탁금 내고 예. 무소속으로 뭐 출마하겠다는데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감옥에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예. 다만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어쨌든 이 경기도지사 선거의 판은 결국 이제 양당에 초점이 맞춰지겠죠. 네. 그래서 무소속 후보가 이제 이 양당 후보들이 무소속 후보를 상대를 안 해주면 예. 이제 혼자만의 어떤 공허한 메아리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그 점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경감이 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 경선에 나오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국민의힘 경선판이 완전히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유승민 전 의원이 어쨌든 출마를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김은혜 의원하고 이제 양강 구도가 돼서 네. 김은혜 의원은 마치 이제 일종의 뭐 친윤 인사처럼 되고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당선이 나고 결었던 이제 상대로서 예. 뭔가 이제 그런 그림으로 비윤 뭐 이 후보 이렇게 하고 만들어지는 국면인데 예. 여기에 강용석 변호사가 끼어서 최근에 이제 뭐 가로세로 연구소가 된 돈을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를 쓰는 비용을 좀 썼다 빌려서 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강용석 변호사가 실제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배신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공격을 했거든요. 그럼 다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가지고 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그런 뭐 나름대로의 노력을 지금 한 것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강용석 변호사가 뭐 과거에 이미 마포에 출마했다가 당선됐다가 아나운서 관련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제명된 사안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이후에 반성하고 정말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을 일관했다면 이번 국면에서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도 좀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맥락이 형성이 됐겠지만 뭐 익히 아시듯이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온갖 이 사회에 또 사생활 논란도 있었잖아요. 별로 좋은 영향 예. 미치지 않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김수민 평론가님이 지금 뭐 내부의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심 전심인 거죠. 최고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인정하겠느냐. 제가 볼 때 이심 전심의 상황에서 뭐 논할 필요가 없는 문제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늘 하태경 의원이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들었습니다. 예, 유튜브를 하면 된다. 왜 정치를 예. 하려고 하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같은 지방선거 경기도. 자, 지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가 이렇게 주목받았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보통 서울, 물론 수도권을 이렇게 묻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제 그때 따라서 어느 지역이 관심이 있었는데 경기도가 참 상당히 관심이 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김동연 대표가 이제 출마 선언했고 이제 합당. 이제 오늘 민주당 후보로까지 이제 경선에 참여한 내용까지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경기도도 역시 지금 벌써 어느 정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어느 정도 견제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동연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이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김동연 후보와 안민석, 조정식, 염태영 후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달라질 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출마설이 나왔지만 네. 정계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뛰어들 만한 사람이 특별히 더 보이지는 않고 이 예. 구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예. 남은 관건은 이 4명이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라는 거거든요. 당장에 안민석 의원이 김동연 후보를 대표를 제외한 원래 민주당 출신 인사들끼리 뿌리가 같기 때문에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나서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4자 구도에서 3자 구도, 2자 구도 이렇게 줄어들 개연성이 아주 없진 않다라고 하는 거. 예. 이 정도가 남아있는 변수겠고 그리고 게임의 법칙, 네. 룰이 어떻게 짜여지느냐 이 부분이 크게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주자들은 이제 그 경선 인단을 선거 인단을 꾸리자라는 예.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방안은 채택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경선 선거 인단 같은 경우가 이게 선거 인단이 딱 어떤 지지층이라든지 여기에 딱 걸맞게 구성이 되면 네. 그러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인단을 통해서 선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보통 선거인단은 조금 더 열성 있는 사람들이 네. 또 특히나 조직을 동원해서 들어오는 그런 네. 형태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이제 당에 합당을 하고 얼마 안 된 김동연 대표 입장에서는 예. 여론조사보다 더더욱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김동연 대표는 처음에는 좀 룰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얘기를 하는 뉘앙스였다가 지금은 조금 하자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쿨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쿨하게. 그게 예. 다 이유가 있는 것이 네. 불리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 이상으로 차라리 원래에 있는 원칙 그러니까 당원 경선 50%, 여론조사 50% 이 부분을 그대로 가는 것이 뭐 선거인단을 모집한다거나 이것보다는 훨씬 낫겠다. 예. 그것보다는 낫겠다라고 또 김동연 대표가 한편으로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김동연 대표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입증을 했는데 남는 건 당심이겠죠. 이 당심에서도 이제 원래 있었던 의원들이 어디로 움직일 거냐. 그래서 원래 지금 이제 다선 의원들 3명이 김동연 대표의 라이벌로 다 출마를 했지만 이 의원들이 아니라 원래 민주당 출신 인사들인데 김동연 후보에게 얼마나 또 가세를 해서 지지를 해줄 거냐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로 남은 것 같습니다. 당심 얘기하시니까 김동연 후보 오늘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당심에 대해서. 그 의원들 지금 운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는 보니까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심을 어떻게든 좀 끌어보겠다. 좀 그런 움직임 보이던데요. 오늘 움직임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기도의 경우에 특히 이제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지역구에서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기반이 없는 김동연 대표로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좀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그런 움직임 보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만으로 사실은 설득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큰 힘이 뭔가 작용을 해야 사실은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단지 네. 이제 김동연 대표의 본인의 큰 힘. 어떤 매력이나 주장만으로 이것을 이제 좀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합당 서약식 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예. 만든 이제 정치 교체를 위해서 뭔가 행동한다라고 하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의 활동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활동의 명분이 어떻게 실리느냐.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이 전 지사가 큰 힘 얘기하실 때 이재명 후보 얘기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재명 전 예. 지사가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약속을 한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정치 교체를 위해서 예. 노력한다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보자는 것을. 그래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경선에 임하겠다라는 것을 이재명 전 지사하고 어떠한 교감을 통해서 이 지금 이제 민주당 내 의원들을 설득하는 어떤 방안으로 삼아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예. 공약이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전 지사 쪽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게 상당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부분 잠시 뒤에 저희가 그 주제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질문 하나 짚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하면 국민의힘 얘기도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의 신경전이 좀 시작된 모양새예요. 오늘 혹시 그 내용들 들으셨나요? 네. 윤심 얘기하고 민심 얘기하는 그 그렇습니다. 과정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유승민 전 의원은 뭐 처음부터 김은혜 의원 출마 직전에 아마 라디오 인터뷰했을 때부터 네. 윤석열 당선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냥 뭐 기본적인 덕담만 나눴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윤심이나 이런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쨌든 글쎄요, 속내로는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의연하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윤심 자체의 실체가 없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전략으로 유승민 전 의원은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특히나 지난 대선 때 유승민 전 의원하고 윤석열 당선자 간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상기시킨다거나 예. 그리고 김은혜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오히려 잘못 반응을 하게 되면 진짜로 그러면 유승민 견제용으로 출마를 하는 것인가라는 프레임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것이고 예. 특히 정부 초기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현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여권 인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좀 그런 당내 구도에 침륜되지 않는 좀 예. 빠져들지 않는 쪽으로 이제 프레임을 벗어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내가 윤심을 등에 업고 있다 이런 티는 전혀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당선인의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은근히 조금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선거공학적으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고요. 네. 그러면서도 또 독자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특별히 부각은 본인이 시키려고는 안 할 겁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주변이라든지 같은 당 내라든지 언론 예.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코드로 김은혜 의원을 바라보려고 할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또 극복을 하거나 네. 역으로 긍정적으로 활용할지 이 부분이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거겠죠. 예. 저희가 대선을 네거티브 선거를 좀 피곤하게 보면서 지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이 인터뷰를 다 들으면서 물론 이런 약간 공방이라든지 신경전도 있지만 정책적인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정책을 가지고 나아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선거에서 어떤 정책 토론들을 뭐 경선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본선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경기도민으로서 또 관심 갖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셨던 지방선거 앞두고 이재명 상임고문의 조기 등판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연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홍천 비대위원장의 발언과 함께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순회동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 분당 지역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럼 그 후보를 저격하기 위한 투수가 한 명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투수가 원희룡 투수 아닌가요?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재명 후보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예. 지금 저희도 이 패를 맞춰보고 있습니다. 상대방 그 장소에 대해서 뭐 너무 그렇게 쉽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비니까 그쪽으로 나가면 되지 않겠냐, 주거지니까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장에서 돌아와가지고 갑옷 끈 풀고 있는데 다시 나가라고 하는 거 그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분당을의 김병욱 의원이 성남시장을 나가고 그곳에 이제 이재명 고문이 나오는 것을 얘기했고 불과 며칠 전에는 그 얘기했습니다. 인천 계양 송영길 그 의원이 이제 경선에 나가게 되는 그 곳에 나가면 어떻겠느냐. 계속 이 시나리오를 던지고 있어요. 이게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대표도 네. 저희처럼 이제 정치 평론이나 이런 걸 많이 해오던 사람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상상력도 있고 그다음에 예. 주변에서 나오는 여의도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나 이런 것들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모든 이제 발언들은 어쨌든 뭐 당 대표로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겠죠. 첫 번째는 지방선거를 어쨌든 일종의 이 대선의 연장전과 같은 상황으로 치르는 것은 이제 불가피한 것이고 네. 그렇다고 하면 그 구도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냐에 좀 방점을 맞춘 그러한 이제 언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 윤석열 이 당선이 나고 이재명 후보 간의 어떤 이 대결 구도였던 거잖아요. 대선은. 그리고 그 구도를 다시 지방선거에 적용을 하면은 여전히 이제 뭐 이길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게 지금은 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초기에 논란들 때문에 국정 운영 동력이나 이런 것에 힘을 받기가 어렵고 여론조사 결과가 별로 좋지 않고 뭐 기대가 별로 크게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응답도 많이 있지만 지방선거에 임박하면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 메시지를 무시하고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중심적인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이러저러한 걸 잘 하겠습니다로 이제 비춰지게 하기보다는 저쪽에는 여러분이 실었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라는 하나의 이제 좀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재명 전 지사가 결국 이제 정치의 어떤 뉴스의 중심에 나오게 됐을 때 이 네. 선거에서 이재명 전 지사가 그럼 상대편에서 또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어떤 지도자이다라는 인식을 줬을 때 또 민주당이 결집을 하고 또 중도층 중에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다소 이제 실망한 사람들이 이재명 전 지사 보고선 그쪽으로 이제 쓸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이재명 전 지사가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무슨 뭐 대의 명분을 따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살려고 하는 것이다. 본인이 어떤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이다. 예. 라는 맥락을 또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결국 이재명 전 지사의 이제 선거에서 역할론이라는 거는 예. 민주당이 뭐 승리하기 위해서라든지 좋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데 방점이 찍히기보다는 예. 어떻게 민주당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장악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차기 대선에 잘 이제 대응할 것이냐. 이 문제에 방점이 찍히거나 아니면 지금 검찰 수사든지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의원을 달아가지고 의원 배지를 달아서 그러한 경찰과 검찰의 어떤 그러한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거냐. 예. 여기에 지금 이 방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예. 뭐 성남 분당에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시흥에도 나갈 수 있는 사람처럼 지금 돼버린 거예요. 이 논의 자체가. 네네. 그래서 그러한 효과들을 나름대로 노리고 지금 계속 하는 얘기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어떤 그 과거에 있었던 사례, 뭐 이회창 전 대표 얘기를 들면서 뭐 출마했던 과정들, 뭐 시기도 이렇게 해서 비교한 사람도 있던데요. 자, 지금 어쨌든 저격수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저격수가 원희룡 전 지사가 아니냐 이런 질문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만약입니다. 정말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또 미니 대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 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시는지. 그거는 이제 이재명 고문의 네. 정치 셈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고 뭐 어떻게 할 거다라고 좀 내다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나름의 문법이나 상식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 방금 전에 이회창 전 총재 얘기도 했지만 저는 이회창 전 총재가 97년 대선 끝나고 너무 빨리 움직이기 시작한 거 이것은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대선에서는 탈락을 했지만 야당의 내부에서 리더십을 빠르게 강화해야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있었겠죠. 네. 그리고 이회창 전 총재도 당시 시점에서는 원래는 비주류 출신이었다가 당에서 후보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좀 조바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 결과적으로는 신선미가 오히려 야당 총재를 오래 하게 되면서 떨어져 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더 비주류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노무현 후보한테 밀려서 예. 대선에서 탈락하는 거거든요. 이런 공식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재명 고문이 빨리 움직이고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썩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예. 오히려 이재명 고문이 한번 좀 만약에 대선을 진짜로 진지하게 본다면 예. 지지율이 좀 하락한다거나 당에서 주변으로 밀려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 그렇고 해서 이제 5년을 거쳐서 다시 중심부로 들어가는 진격해 들어가는 시나리오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도 저는 한편으로는 의도가 좀 보이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저격 투수 정확하게는 저격 투수라는 표현을 투수라고 썼거든요. 했더라고요. 좀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야구에서 투수가 저격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스트라이크나 뭐 수비잖아요. 볼을 던져야지 타자를 저격을 하면 이제 데드볼 빈볼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럼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겠죠. 예.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이제 벤치 클리어링 직전까지 가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친 이재명인 동시에 네네. 다른 친 이재명과는 달리 이제 빨리 등판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속으로 당 내에서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을 수 있는데 예. 맞은편에 있는 당의 대표가 어서 나와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예. 것이고 실제로 이준석 대표의 의도는 나와볼 테면 한번 나와봐라 그게 과연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심리전의 일환이지도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좀 나오지 말라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자,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서울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시간상. 자, 지금 서울시장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가상 양자 대결이죠. 일단 송영길 후보가 나왔을 때는 36.7%, 그리고 박영선 후보, 또 임종석 후보 아직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가상 대결에서 봤을 때 오세훈 후보에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송영길 대표가 당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행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행보를 할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사실 선택지가 좀 있어야 그걸 논할 수가 있을 텐데 예. 이미 이제 경선에 출마하겠다라고 했고 예. 이제 등록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죠. 이제는 계속 이제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선거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예.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로 그렇게 본인의 어떤 후보 경쟁력이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 다른 인물들하고 다 마찬가지 수준의 경쟁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당내에 여러 가지 비토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돌파하려고 하면은 본인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국민적인 수준에서도 그렇고 어떤 이 당내를 설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도 그렇고 그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아 정말 저런 이유 때문에 출마하는 거로구나. 그리고 저런 어떤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나름대로의 이런 뭐 로드맵이 있구나 이런 걸 인식시켜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미 지금 상당히 초반에 다 꼬여버렸고 송영길 대표가 본인을 위해서 지금 출마하는 그런 이 상황이다라는 전국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예. 이 국면을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보고요. 예. 그게 이제 이재명 전 지사하고 비슷한 얘기인 겁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성남에도 나갈 수 있고 시흥에도 나갈 수 있고 이렇다라는 거는 그게 어떤 보궐선거에 나가가지고 승부를 걸어볼 만한 명분을 본인이 가지고 있고 그걸 예. 통해서 승부사적인 기질을 보여줘가지고 내가 원내에 들어간다. 이 스토리가 있어야지 그게 이제 용인이 되는 것인데 예.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라도 내가 나갈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가벼운 처신인 거잖아요. 예. 송영길 전 대표 마찬가지 딜레마에 빠졌는데 또 이게 뭐랄까요 좀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부분 모두 다 이른바 당내에 이 이재명계라고 분류되는 어떤 이 인물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다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예. 제가 볼 때는 가장 고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장에 민주당에서 낼 수 있는 카드도 많지 않아진 게 사실이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예. 간단한 법칙인데요.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 아까 여론조사 그래프에서 좀 많이 높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찍지 않은 서울 시민들한테 가서 오세훈은 어떻냐라고 했을 때 그중에 적지 않은 수가 오세훈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민주당 쪽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이 민주당에서 저 사람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는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고갈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주류 비주류의 어떤 안배라든지 또 비주류 쪽에서 소신파 이미지를 갖고 좀 어느 정도 버텨오다가 예. 당의 비상 상황에서 등판할 수 있는 그런 카드, 선수 이런 것들이 많이 고갈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예. 누가 이기든 간에 민주당 내부의 경선에서 누가 이기든 간에 좀 예. 새로운 카드가 등판을 해줘야 된다. 누가 이기든 그가 있어야 이 경선이 흥행이 되고 그나마 오세훈 시장에게 추격을 할 수 있을 거다. 이 예. 전망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좀 어려운 선거인 것만은 분명해요. 네. 오세훈 시장이 아직 이 서울 시민들의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서울시장으로서 역할을 네. 다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직은 기대하고 있는 심리들이 서울 시민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은 어려운 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지방선거까지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